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유네스코 토크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저는 사회자 정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 유네스코 토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놀이 뒤집어 보기였었고요. 예, 두 번째 시간은 이주민 문제를 다뤘던 이주민과 다시 그려보는 우리이고요. 오늘이 이제 3부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진 인공지능은 가능한가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1, 2부, 2부, 3부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뒤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길어진다는 얘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나게 또 나눠주실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제 옆에 계신 카카오 인권과 기술윤리팀의 김대원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의 김대원입니다. 카카오에서는 카카오의 서비스와 기술이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그걸 제고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사실 이분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이분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기도 했는데요.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고요. AI 연구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류석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류석영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장과 AI 연구원장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카이스트의 포용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카이스트는 한국에서 대학 중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로 카이스트의 포용성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세계를 선도하는 AI 기술과 더불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향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만들었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자, 세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한양대 철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이상욱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 철학과하고 인공지능학과에 소속된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첨단 과학 기술이 사람들의 삶과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영향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사회나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인공지능 하면 여기 또 앉아 계신 분들은 또 나름 전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세돌과 알파고가 제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때 이세돌 씨가 사실 알파고를 이긴 게 오히려 되게 특이했던,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바둑기사가 돼버린 그 사건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뭐 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음성 지능 서비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또 영화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 하면 이제 공포, 두려움, 우려 이런 것들이 또 먼저 떠오르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요. 저희 유네스코에서 이거를 토크의 세 번째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제가 일단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디자인 단계에서 개발자의 편향을 반영할 수 있으며 소수자 데이터 대표성의 결여로 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로부터 기존의 편향을 학습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죠. 때문에 유네스코는 인공지능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을 위해 2021년 11월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채택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토크를 통해서 한국 사회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양성과 포용성의 관점에서 간단하고 진단하고 향후 대응 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라는 전언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에 관련해서 아까 좀 전에도 이 교수님께서 유네스코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구의 중요성 그리고 이 이슈의 중요성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네스코는 유엔 기구 중에서
과학, 그다음에 문화,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죠. 그 유네스코라는 명칭 자체에 그 세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몇 년 전은 아니고요. 상당히 최근에 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게 하나의 유네스코의 주요 부문 섹터라고 하는데 섹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과학이라고 할 때 당연히 과학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기술로 발전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이 고민들을 다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립된 게 이제 아무래도 생명공학이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윤리적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IBC라고 해서 국제 생명윤리 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졌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은 생명윤리에 한정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윤리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유네스코가 유엔 차원의 어떤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보고서 작업들, 그다음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위원회로 이제 코메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유네스코의 과학기술윤리 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과학기술과 윤리를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많은 경우에 이게 대립적인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게 윤리고 윤리는 또 과학기술에 의한 공포를 또 다뤄야 되는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산물이면 인간 사회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아마 집중적으로 재미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 토크 주제로 특히나 다양성과 포용성 문제를 짚고 있는데요. 다양성 문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에 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언어적 다양성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문제, 그다음에 포용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차별이라든가 혐오라든가 증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그런 이슈가 또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성별 관련된 거였는데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목소리 대부분이 왜 여성의 목소리냐? 그리고 톤, 즉 억양 같은 것들도 다양하지 않다. 또 예쁜 여성이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이른바 고정된 성역할 문제를 나서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이런 이제 성별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더 왜곡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 류 교수님의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꼭 인공지능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양한 내비게이션 앱에서도 여성 음성이 많잖아요. 근데 또 특이한 것이 1990년대 말에 BMW사에서 만든 내비게이션이 여성 음성이었대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성을 너무 성 고착화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남성분들의 컴플레인이 있었대요. 왜 여성 음성만 하는가? 이것은 남성 차별이다. 그래서 BMW에서 그 내비게이션을 다 회수하고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성별이건 간에 한 가지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최근에는 애플에서 시리가 더 이상 기본값이 여성 음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액센추어나 다양한 회사에서 성별이 없는 목소리, 성별을 알 수 없는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체에서도 열심히 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감수성을 높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인공지능을 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우리 먼저 그런 감수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이해하고 인지할 때 기술이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번에 알고리즘 관련된 질문인데요. 아마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겠죠.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들만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 세상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핵심 고민이고요. 좋으면서도 싫은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이상욱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어려운 문제죠. 왜 어렵냐면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좋으면서 불안한 거거든요. 이래도 되나 싶은 거. 그리고
이 부분이 단순히 그 명시적으로만 서로 이런 반대되는 감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인 좀 근본적인 수준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가치가 사실은 충돌하고 있어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가치는 자기결정권이에요. 우리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누구한테 강제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오토노미, 자율성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겠다는데 그걸 뭐 너는 그것만 보지 말고 좀 다른 교양도 봐라.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섭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지금 워낙 알고리즘이 좋아서 문제인 거예요. 알고리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아주거든요. 좋아하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들만 보게 되면 실제로 랜덤하게 서치하면서 봤을 때보다 편향이 생기기 쉽고, 특히 이 편향이 취향의 문제일 때는 뭐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하고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하고 뭐 상당히 긴장 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성과 관련된 굉장히 그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한쪽 얘기만 듣다 보면 그 관점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한계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완전히 거기 빠져드는, 그게 이제 에코 챔버라는 일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그 가치들,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자기 결정권을 지켜줘야겠고,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까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치의 충돌, 우선순위의 문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요. 자, 이제는 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개인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정보 수집. 네, 이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불안한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카카오 김대현 팀장님께서 좀 말씀 주시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나 정책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기업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정보를 수집할 때 있어서 수집 목적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동의하신 정보만 수집을 할 수 있고요. 그 쓰임 목적 또한 여러분들이 약관 동의를 받으실 때 저희가 이제 받을 때 해주신 거에서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조건, 이 약속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제 아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최근이나 아니면은 몇몇 기업이 문제가 됐었던 사례가 이 약속을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오와 편견 뭐 이런 식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한번 볼 텐데요. 주로 이제 두려움에 관련된 질문들이 쭉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 먼저 이제 교수님들께 드릴 질문은,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반칙이나 증오를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게 사회의 잘못을 증폭시키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가깝겠죠. 먼저 유성윤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일단 모든 인간이 선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성선사. 네, 저는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만 인터넷에 특히 익명 게시판에 있는 말들은 무섭더라고요. 거기에는 정말 혐오와 무서운 표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글을 쓰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은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자꾸 이렇게 둘로 나뉘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런 걸 보다 보면 하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그런 위험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도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나 기술 이전에 우리가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함께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 속의 명제가 약간 불분명하긴 해요.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뜻인지, 모든 인간이 선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인지, 아마 후자의 뜻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긴 한데요. 성과학도 사실은 철학적으로 나누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핵심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증폭시키는 문제,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쪽으로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이상훈 교수님. 예, 일단
다수의 의견이 실제로는 인터넷상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뭐 잘 아시지만 기계학습 기반 인공지능은 결국은 이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들이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의견은 당연히 적게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반영되기 어려운 거. 또 한 가지는 이 편견이나 편향 문제를 자꾸 의도성과 결합시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지금 현재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들이 뭐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해도 상식이 아니거나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바뀌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회 운동을 통해서 바꿔나갔거든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이런 역사적인 경험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데이터들도 역사적인 이유로 축적이 돼 있고 그것들이 학습 과정에서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 편견하고 혐오 이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데이터 준비 과정, 데이터의 수집과 그것에 대한 평가 과정들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더 실천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도입부는 대략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결국 인공지능이 저를 대체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인간을 대체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라는 공포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실은 세 분 의견 다 들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먼저 김 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두 분의 의견을 또 한 짧게 들어볼까요? 예. 실제 한 5년 전에 이제 편집국 쪽이나 보도국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기사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본인들이 실업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신문이나 아니면 일부 매체에서 많이 도입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뉴스 중에서도 날씨라든가 그리고 일부 경제 관련된 기사, 특히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대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요즘 이제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분명히 쓰임성의 한계가 명확하고 그걸 이제 보도국이나 편집국에서도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뭐 AI가 일정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지금의 미디어 환경 하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1초라도 혹은 뭐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뺏으려면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틱톡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확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잡으려면은 창의력이나 인사이트나 아니면 더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근데 AI가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나중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정 정도 AI의 노동 대체 부분은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단순 업무에서는 많이들 대체를 할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인간이 필요한 것들, 향후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노하우나 아니면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는 AI가 상당 부분 아니면은 영원히 대체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희망적이 되셨나요? 근데 뭐 다양한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윤석영 교수님. 저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창의력, 인사이트라고 표현하셨고 저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똘끼?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는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은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기존에 있던 것의 패턴을 인식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혁신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와 진짜 황당하다 어떻게 저런 걸 생각했지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이고 인사이트풀하고 뭔가 새로운 것은 사람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요즘 너무 사람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덜 바쁘게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유네스코 토크 일부가 놀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현욱 교수님. 예, 저도 앞에 두 분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그래도 약간 우울한 트위스트를 조금 드리면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철학자면서 이런 얘기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이게 돈 문제 때문에요. 대체는 대체를 해가지고 돈이 벌려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안전합니다. 철학자 대체해가지고 무슨 돈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발비와 대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비교해서 또 감가상각도 고려해야 돼요. 산업에서는. 그걸 다 고려해서 대체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사회 전반적으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90%가 일자리 잃고 그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별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경제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기계 도입됐을 때 이제 인간과 이제 대립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건 대체는 일어나는데 그 대체에 의한 사회적 충격을 어떻게 막고 재배치를 할 것인가. 이건 또 사회의 몫인데 그 사회 몫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 세 분의 이런 도입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간단히 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